김효철이고요. 미술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학교에서 학생들 가리키면서 작업을 해왔는데 작년에 이제 정년퇴직하고 완전히 전업 작가로 돌아왔습니다. 뭐 전시도 좀 하고 했지만 한쪽으로 좀 작가면서 글 쓰는 사람으로 또 일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미술가 중에 좀 변종이라고 그럴까요? 좀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에 뭐 기자를 했었던 경력 때문에 아마 글쓰기가 이렇게 좀 몸에 배 있던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꾸준히 계속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하여튼 지금 한 1,000억 원 되는데 작년에 나온 책은 또 생각보다 더 많이 좋아해 주셔서 내가 미술가이면서 또 글 쓰는 사람으로 이렇게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어떨까 하고 의심했었는데 그냥 이게 내 방식이라니 생각하고 한쪽에는 계속 글을 쓰는 걸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왔으니까 지금 7년째가 되네요. 네. 그 전까지는 구기동의 그 빌라라는 데서 살았었고요. 아무튼 평창동 쪽에 조금 단독주택에 작업실이 있고 이런 거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뭐 아는 부동산에서 급하게 뭐가 나왔는데 화가가 지어서 쓰던 작업실이 있는 집이다 해가지고 이제 와서 보고 한 일주일 만에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 이제 뭐 선배 작가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바로 요 아랫집은 전수천 선생 돌아가셨는데요. 전수천 선생이 작업실을 지어가지고 몇 차례 와보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시내에 있으면서 자연이 가깝고 조용히 처박혀 있기 딱 좋은 그런 동네라서 어디 경기도 어디로 이제 많이들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작업실과 생활이 같이 갈 수 있는 장소로 평창동이 참 좋구나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군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집 뒤에 둘레길 따라서 매일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산책을 합니다. 집사람하고 같이. 그 길이 차가 좀 적고 한적한 길이어서 그냥 조용히 이렇게 걷기가 참 좋습니다. 중간에 뭐 개울도 2번 건너야 되고 그런데 개울가에 가서 이제 버들치가 오늘 몇 마리가 나오나 보고 지나가는 거 뭐 이런 것도 참 서울에서 경험하기 힘든 그런 혜택이라고 생각해요. 그 길이 참 좋고요. 또 언제 이제 마음 먹으면 이 일선사 올라가는 그 등산로를 따라서 좀 올라갑니다. 거기 또 금방 뭐 얼마 안 가서 금방 아주 깊은 산속 되니까 거기 가끔 가서 이렇게 바람을 쐬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 아래 내려가서 카페 가서 앉아 있거나 미술관들 들르거나 이런 것들도 평창동이라는 동네에서 누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혜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조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4년 내내 인체 조각,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의 모습을 빚어서 그걸로 뭔가를 표현하는 그런 걸 공부를 했는데 유학을 가서 내가 뭘 하면서 미술가를 계속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조금 더 보편적인 걸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있으면서 계속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만들 수가 없고 독일에 있다고 해서 독일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관찰해서 만드는 것도 뭔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면서 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편적인 주제를 가지고 작업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는 일상의 물건들에 주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용하는 온갖 물건들, 옷이니 의자니 뭐 도구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사람의 생각이 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 책상 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책상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이제 묻게 되고, 책상 속에 그동안 이 책상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또 계속 그 책상의 형태를 발전시켜 온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나 생각들이 그대로 담기잖아요. 그걸 거꾸로 읽어내는 일이 저한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사물을 마치 책을 읽듯이 하나씩 읽어내는 과정을 통해서 거꾸로 그렇게 해서 읽은 사물 속에 담긴 생각을 내가 사물의 형태로 다시 그걸 가지고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작업을 뭐 한마디로 압축한다고 하면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평범한 일상의 물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작가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객들한테 기대하는 바는 그런 거예요. 사실 물건들과의 관계가 옛날 사람들하고 지금 사람들하고는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웬만하면 집안에서 뭔가 만들어서 썼어요. 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건은 그 만들어서 쓰는 주인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대를 물려서 넘겨서 보존되기도 하고, 그런 아주 끈끈한 관계가 사물과 사람 사이에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관계가 다 허물어졌죠. 그러니까 핸드폰 한 1년쯤 쓰면 바꾸라고 연락이 오잖아요. 자동차 한 5년, 10년 타면 멀쩡하지만 너무 낡은 것 같아서 새 모델로 바꿔서 타고, 그러니까 사물과의 관계가 어떤 그야말로 끝까지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잠깐 만나서 쓰다가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좀 느슨한 관계가 됐고, 이것이 끈끈해지면 아마 시장 경제가 안 돌아갈 거예요. 계속 생산하고 계속 새로운 걸 팔아야지 이게 돌아갈 텐데, 뭐 재봉틀 하나 사가지고 대를 물려서 쓰는 그런 재봉틀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의 그 조건 속에서 저는 이 사물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고 그걸 복원하는 그런 노력이 좀 절실히 필요해지지 않나. 이건 뭐 환경이나 생태하고도 밀접하게 관계에 있고, 그래서 물건을 아끼고 또 사물들을 그냥 객체로 그냥 돈 주고 사서 쓰다가 버리면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 거기서 어떤 그야말로 그 안에도 어떤 영혼이라는 게 혹시 있을까 하고 들여다보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거,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 지금과 같은 이 엄청난 환경 문제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물과의 관계가 이렇게 소원해진 것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관찰하는 관찰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냥 빨리빨리 보고 넘기고 좀
차분히 앉아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하는 일들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채널이 수십 개가 되니까 한 5분 정도 재미가 없다. 5분까지도 가지 않죠. 한 2, 3분 정도 저 드라마가 뭘 하는 거지 재미가 없어 하면 바로 채널이 돌아가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조급해진 거죠. 그래서 그 조급한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주변의 사물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질문도 해보고 이렇게 되는 게 좀 더 나은 세상이 아닐까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작업이 어떤 작은 자극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요새 이제 뭐 작가들 젊은 작가들 많이들 시도도 하고 관심 있는 게 NFT인데요. 저도 좀 들여다 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뭐 나서서 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어떤 긍정적 측면 하나 찾는다면 그러니까 제가 사물의 소중함 얘기를 했지만 제가 말하는 소중함은 그 사물을 그야말로 물신으로서 숭배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쪽으로는 이런 타이틀이 붙어 있잖아요. 개념미술가. 개념미술이 그래서 핵심이 되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미술에 담기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개념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 개념은 비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성을 넘어서 그런 생각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게 그 개념미술가들의 역사적인 미술사적인 개념미술가들의 태도인데 그 태도를 혹시 지금 뭐 NFT는 너무나 상업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태도를 그대로 가져가다 보면 NFT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은 어쩌면 뭐 하나밖에 없는 어떤 물건을 내가 갖고 있다가 아니고 어떤 의미 있는 소중한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서 가질 수 있다 하는 거라면 NFT가 됐든 또는 그 밖에 어떤 다른 방법이 됐든 그것이 예술로서 기능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현대문학에서 사물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 7, 8년 걸쳐서 쓴 짧은 에세이들을 묶은 책이 나왔어요. 그 책을 마침 부산 국제갤러리 전시 개인전 때 그 전시장에 몇 권 갖다 놨었는데 그 전시장에 BTS RM이 와가지고 책에다 사인을 부탁을 해서 사인을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한 보름쯤 지나서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뭐 난리가 났어요. RM이 제 책의 한 꼭지를 사진 찍어서 자기들 아미들 소통하는 데다 올려놓은 건데 이게 뭐 서점들마다 그냥 주문이 폭발을 해가지고 보통 한 1,500부 찍고서 그걸 한 1년 넘게 팔았었는데 갑자기 그걸 15,000부 찍고 결국은 몇 개 나라의 번역 출판까지 했어요. 일본어, 그러니까 중국어, 말레이시아, 뭐 태국 뭐 이런데 동남아시아 쪽 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어판 나왔고 중국어판 나왔고 사실 뭐 짧은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한 달에 한 편을 손바닥만한 글 하나를 써서 드로잉하고 같이 해서 이제 현대문학에 연재를 했는데 사실 이걸 계속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어느덧 그게 시간이 꽤 됐어요.
벌써 한 20년 전서부터 했거든요. 책이 3권이 나왔고 메시지로만. 이번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사물의 뒷모습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엄혹한 시절에 아주 소소한 얘기들로 그냥 주변 사물들을 둘러본 짧은 글들이어서 어쩌면 거기서 좀 사람들이 위안을 받기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번역은 사실 뭐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 가리키면서 답답할 때 이제 제가 소개하느라고 했던 번역을 출판을 하게 된 그런 경우들이죠. 그래서 좀 생소한 뭐 철학자의 책도 있고, 또 뭐 미술계에선 유명하지만 하여튼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예술가로 되어 있는 히토 슈타이어라고 하는 독일 작가의 책도 번역이 나온 게 있고 그렇습니다. 영어 책들은 이제 많이 소개가 되는 반면에 독일어권 책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작아서 출판사들이 선뜻 번역 출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꼭 읽히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야말로 저작권 없이 번역을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프린트해서 나눠주면서 같이 봤던 그런 책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걸 출판하겠다는 출판사가 마침 나와서 출판을 하게 됐던 거죠. 지금도 뭐 학교에서 교재로들 많이들 쓴다고 들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에 연결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이야기가 작업을 대체해버리면 참 곤란하겠지만, 이야기가 아예 빠지고 그냥 던져져도 충분히 전달이 되는 그런 작업을 바라지만 저한테는 좀 힘들어요. 계속 생각들을 이렇게 가다듬고 하는 중에 이걸로 이런 형태를 만들어 볼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의 경험이 좀 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어디 학교 신문에다가 뭔가 글을 한번 썼다가 선생님들한테 엄청 싫은 소리 들었거든요. 작업한다는 사람이 작업에 전념해야지 평론가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충격이었어요. 이게 글 쓰는 사람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렇게 적대적인 경계를 갖고 사나? 저는 시 쓰는 사람들, 뭐 소설 쓰는 사람들이 너무 경이롭고 좋았는데, 이렇게 싫어하나, 이제. 근데 이제 뭐 선생님들이야 옛날 분들이시니까 그렇기도 했겠죠. 근데 미술에서 미술을 이야기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에서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게 뭐 서양 전통에 있는 거예요. 괴테도 그딴 소리를 했고. 그렇지만 그것이 아마 그 시기에는 특별히 더 의미가 다른 각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미술가는 말하는 사람 아니야. 말하면 위험한 거야. 말하면 불순해지고 잘못하면 막걸리 먹다가도 끌려갈 수 있는 세상이었으니까 미술가들이 침묵하자라고 아주 암묵적인 합의를 한 거고, 개념 미술이면 이게 약간 철학적인 용어처럼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딱 난 모르는 용어인데 이제 이렇게 되는데, 생각을 다루는 미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쉽지 않을까 해요. 개념 미술만 생각을 다루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풍경화 속에도 화가의 생각이 담기고,
뭐 어떤 그림에든 화가가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리는 그림은 없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모든 미술 작품이 개념 미술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독 개념 미술이라는 그 꼬리표를 붙인 작품들은 작가가 여기서는 색깔이나 형태나 무슨 뭐 아름다움이나 이런 것들 이전에 작가의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걸 먼저 들여다보세요 라고 하는 그런 표시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누구든지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뭐 평생을 그냥 어디 책하고 관계없는 일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도 생각을 그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 거라면 개념미술에 들어있는 생각을 나는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어떤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작품을 통해서 천천히 그 작가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 거기서 정말 놀랍고 신기하고 그리고 공감이 가는 그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런 믿음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개념미술을 즐길 수도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